네, 또 하나 짚어볼 건 바로 이겁니다. 뉴스탑10이 뽑은 7위. 성북구 상가 못 파는 정경심 교수. 이 얘기입니다. 법원이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서울 성북구 상가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추징 보전이 뭔지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민사상권에서 가압류라고 보시면 돼요. 가압류. 가압류 할 때 우리가 이제 상대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그 사람 집에다가 가압류 걸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이 확정이 되면 뭐 압류로 바꿔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여러 혐의 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그 이득을 추징하기 위해서 한 1억 얼마인가를 추징하겠다 공소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추징이 이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찰은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 안 주고 재산 다 빼돌리면 안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징을 하기 위한 보존 조치, 즉 가압류를 쉽게 말씀드리면 저 상가에다가 검찰에서 걸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여러분들 이제 해당 상가입니다. 잠깐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가 모습, 저희가 채널의 카메라 한번 담아봤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부당이익을 챙긴 게 한 1억 6,400만 원으로 검찰이 요청하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실물증권 12만 주 차명 거래한 걸 포함해서 총 14만 4천 주의 WFM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걸 통해서 전부 2억 6,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이 중에서 검찰은 그 동생분을 빼고 정경심 교수가 얻은 이익을 1억 6,400만 원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이게 추징 고전을 받아들인 그 재판부가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인데, 이 재판부가 바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기한 WFM 차명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이라는 논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렇다면 그 논리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지금 1억 6,400만 원이 그 인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게 됐다는 그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걸 좀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재판부가 지금 법원이 형이 나오기 전까지 이 건물 팔지 말라라고 한 게 검찰이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이 뇌물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조진 부장.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본인들 이제 재산들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7억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 명이 나눠서 소유했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바로 정경심 씨의 성북구 상가 소유, 이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당시 국회에 제출했던 서류에 부인의 명의의 재산으로 이것을 신고를 한 겁니다. 예. 2016년에 그 정경심 교수가 3남매인데 3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한 상가를 상속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그렇죠. 이 상가 금액이 7억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이렇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찌감치 자산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따르면
형제간 재산 소송도 나고 정경심 교수 본인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정 교수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 관련해서도 진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위 부인의 경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황에 대해서도 자기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런 추측인 거죠. 어떻게 아무리 부부가 뭐 예를 들면 몇백만 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지낼까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많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을 아주 그냥 잘 건강하게 증식을 시키는 거라면 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면 예를 들면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이지만 소득을 좀 축소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비용만큼 이득을 얻은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과하고 다시 그것을 환원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적어도 저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조국 교수가 그 이후에라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에게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계속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사회정의를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 내에서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에서 몰랐다 방치했다? 저는 이제 이게 부인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남동생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렇다면 남편이 너무 아니면 가장이 너무 집안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꽤 많아요. 저런 부분은. 법원이 성북구 상가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이 상속받았다는 이 추징 보전이 된 이 성북구 건물이요. 인사청문회 당시 세금 탈루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배우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삼형제가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관리를 큰 처남들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납부가 안 됐던 것이 발견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상가 못 판다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이 성북구 상가가 김태현 변호사님 당시 청문회 당시에도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은 일반 과세자를 할 건지 관이 과세자를 할 건지인데 이제 소득 4,8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반 과세자라면 소득이 10%잖아요. 예. 간이과세자라면 소득이 3%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7%도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를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 탄력 2,500에서 3,000만 원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뭐 인사청문회 때 뭐 해결을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죠. 근데 당시 앞서 저 영상 보셨지만 조국 장관이 어쨌든 지금 뭐 뒤늦게 납부를 했다고 좀 밝히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그런 문제는 있었었죠. 이렇게 상가 얘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조 전 장관 이슈를 거의가 뭐 석 달 넘게 한번 쭉 짚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재산 지키기, 이 돈과 관련된 자산 증식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은데 저희가 어제도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이 시어머니가 실소유주가 있는 이 부산의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해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또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그 정교수에서 갑자기 해운대 아파트의 명의자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전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장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남동생의 전처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기소가 안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조국 전 장관 부인을 거쳐서 또 조국 전 장관 남동생의 전처에게 이중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웅동학원의 어떤 그 이전 문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갚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은행에서 당연히 감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명의의 재산을 돌려놓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증여세를 내고도 큰 며느리에서 전 둘째 며느리로 또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숨기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수님 하나 더요.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이 혐의 아파트 이주 명의 신탁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어머니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도 조사가 불가피하고 혹시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불구속이지만 기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게 법조계의 견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온 가족이 다 수사를 받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드라마 조국 일가 이런 드라마를 하면 아마 시청률이 높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성북구 상가 법원의 추징보전 신청 못 팔게 조치를 내린 법원의 얘기까지 좀 의미심장한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